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거짓 해명이라며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외교 활동이 정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이몽재 국민대 총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어린이 민주주의 체험회장인 대한민국 어린이국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맛수. 오늘은 조문 취소 논란부터 짧은 만남에 그친 한미, 한일 정상외교와 비속어 논란까지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윤 대통령 순방 외교의 쟁점과 정치권 파장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이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야당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외교 참사를 수습하기 위한 거짓 해명이라면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은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중 무리한 정치 공세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 순방 중 한 비속어 발언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미국 의회나 조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한 게 아니라 야당에 대한 우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1억 달러의 공여 약속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면이 서지 않는다는 취지였다며 윤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짓 해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외교적 후폭풍을 모면하기 위해 야당으로 화살을 돌리려 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외교 참사와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데 대해 국민께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또 이번 막말 외교 참사로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국격과 신뢰가 무너졌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 라인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한 정치 공세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혼밥을 하고 국익보다 북한의 대리인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동분서주했던 문재인 정권의 외교가 전형적인 외교 실패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순방 기간 중 무리한 정치 공세를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로서 대통령 외교 활동 중에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나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 미국이 아니라 우리 국회와 야당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교육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등과 관련한 국감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처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다음 달 국정감사에 부를 증인과 참고인 채택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임원재 전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 등 11명이 명단에 올랐는데,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허위 학력 기재 의혹 등을 검증하기 위해 야당이 요구한 증인과 참고인들입니다. 여당은 여야 합의되지 않은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세게 항의했지만, 민주당 소속 유기용 교육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것이라며 표결로 처리를 밀어붙였습니다. 이 독단적인 그리고 편향적인 이 의사결정과 이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국회법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 것을 폭력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위원장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 안건 처리 취소도 촉구했습니다.
여당의 반대 토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날치기 처리를 했다며 야당이 국감을 정쟁의장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늘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보류된 김포시와 의정부시 등에 대한 추가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요건을 갖췄는데도 서울에 인접해 있다는 것만으로 조정 지역으로 남은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군부대가 나가고 조금 개발 기대감이 있어서 그걸 또 조정지 찬물을 이렇게 끼얹는 역할을 국토부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 균형 발전을 하겠어요? 의정부, 김포, 북부 지역은 다 해제돼야 된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대한 불안 요인이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폭내에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풀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보류를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국토위는 오늘 회의에서 침수 사실을 감추고 차량을 판매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등 31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공정성 등 다양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 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재승인 여부를 결정해 왔는데요. 하지만 조건이 과도하고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현장을 홍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방송사의 공적 책임 등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방송사업자 재허가 재승인 제도. 하지만 과도한 개입과 규제로 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제도 기준이 불명확하고 방통위의 방송장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정권은 방송위원회를 통해서 민영방송마저 자기들 뜻대로 통제해 왔고 또 하려 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 수단 중에 이제 하나가 재승인 재허가 제도다. 전문가들은 심사 조건과 권고가 지나치게 증가해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건 수가 늘게 되면 될수록 점검해야 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것들이고, 그럼 그것을 준비하는 이제 방송 사업자, 또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자체가 굉장히 좀 여기에만 매달리고 있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성화가 아닌 정량화된 평가로 전환해야 하고 성과 목표를 방송사업자가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오늘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태 원인이 재허가, 재승인 제도라고 지적하고 방통위가 인허가권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어린이들의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가 올해 18번째를 맞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어린이 의원들은 환경 보호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의견들을 가감없이 쏟아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전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어린이 국회의원들이 교육부 차관을 상대로 날카로운 대정부 질문을 펼칩니다. 지방 소규모 학교들의 부족한 검진기관을 꼬집고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10대 청소년 부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 묻습니다. 10대 엄마들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는 등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습니다. 10대 엄마들이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0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상담 등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학업, 양육비, 돌봄 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교실 밖 의회 민주주의 체험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어린이 국회로 정치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들이 직접 국회의원이 되어 입법 활동에 나선 겁니다. 전국 90개 초등학교 743명의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어린이국회 연구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활발한 토론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총 86건의 법률안도 제출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공직선거철 현수막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의무화하자는 법안과 시각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같이 모든 제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자는 법안들이 제시됐습니다. 시각장애인들도 국자를 읽는 비장애인처럼 효능을 정확히 알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품에 의무적으로 점자를 표기하는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법안 중 17개의 우수 법률안이 선정됐는데 최근 학교폭력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메신저 앱의 강제 초대 기능을 제한해 사이버 불링을 막자는 법안이 가장 많은 표를 얻어 국회의장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이버 불링을 당하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뻤고요. 정말 재밌는 활동이었습니다. 진지하게 입법 활동에 참여해온 어린이 의원들은 국회를 향해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당부도 전했습니다. 학생들도 함께 법률안 발의에 참여하는 것을 바랬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린이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잘 살펴 정책에 반영하고 어린이들이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지금 당장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겠다고 이렇게 국회의장으로서 약속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여야는 한미금리 역전 현상에 따른 정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융시장과 산업계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환율 안정과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3고를 버텨온 가계 경제가 벼랑 끝까지 내몰렸다며 정부는 국민이 처한 절박함을 제대로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민주당과의 연관성을 제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수사가 몇 년째 지지부진한 것이 이스타항공 오너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계에 기인한 건 아닌지 국민들이 강한 의혹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과 무척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문 전 대통령이 국민적 반대에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을 공포한 것이 이런 권력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균형 발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충청지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예산은 국민이 골고루 잘 살고 지방도 더불어 잘 살 수 있게 국가가 책임지는 과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내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충청지역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 복구와 세종의사당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태규 전 오사카 총영사를 비롯해 이시영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등 9명을 의회 외교활동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 위촉식에서 의회 외교와 정부 외교는 보완적 양날개라고 강조하고 2030 부산세계 엑스포 유치와 방산 수출 등 단기 과제 내실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의회 외교 활동 전반에 대한 성과 평가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회 외교 활동 자문과 재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여론과 그 속에 담긴 여의도 이슈를 풀어보는 뉴스웬 주간 리서치.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하나는 주 초반에 조사된 결과고 하나는 주 후반에 조사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주 후반 조사 결과가 지지율이 좀 더 낮게 나왔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그 리서치 회사는 다르긴 했는데 지지율이 한국갤럽이 오늘 결과 발표를 했는데 이게 20%대로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영향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지 이게 관심 포인트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두 조사 이번 주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아주 중요한 한 주거든요. 대통령의
순방 효과가 어떻게 지지율이 반영되느냐. 네. 실제로 지난주까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소개해드렸을 때 조금씩이지만 올라가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 추세였거든요. 네. 그런데 먼저 MBS 여론조사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실시된 조사 결과인데 조문 외교부터 조금 삐그덕거린 탓인지 지지율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네. 긍정평가가 2주 전, 2주마다 실시되고 있는 조사인데요. 32, 32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네. 부정평가는 59에서 60%로 2주 만에 이제 1%포인트가 올라갔는데 사실상 거의 큰 변화는 없는 셈이거든요. 네, 이게 19, 20, 21 이제 3일 동안이고 그렇습니다. 오른쪽은 한국갤럽 20, 예. 21, 22 그리고 이제 조사 결과 발표가 오늘 나왔는데 요 부분 그 왼쪽과 오른쪽 차이는 오른쪽은 어제 하루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 논란이 있었던 예. 그 하루 동안에 그게 이제 또 반영이 된 거죠? 대통령의 뭐 막말 또 욕설 논란으로 설명되고 있는 뉴욕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 파장이 포함된 것은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이거든요. 네. 하루이기는 해도 조사 기관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내용도 그렇고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직전 조사만 하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 결과로 나타났었거든요. 네. 33%로 올라갔던 윤석열 대통령. 좀 응답적 특성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올라갈 때는 대륙주, 대구 경북 6, 60대 주부청에서 좀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이 발언 파장이 발생하면서 이번 조사에서는 다시 5%포인트나 내려갔습니다. 아, 5%포인트면 비교적 큰 폭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적지 않은 네. 비율로 봐요. 매주 실시되고 있는 조사이기 때문에요. 또 네. 부정평가는 60%대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70대 이상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따른 위기감 결집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였는데 네. 70대 이상에서도 다시 내려간 결과 대구 경북 특히 호남에서는 이번 주 한국갤럽의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호남입니다. 10%입니다. 아, 네. 이 순방 외교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던 대통령의 외교 효과를 노렸던 것인데요. 네.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네. 기미다 후시오 일본 총리와의 30여 분간의 비공개 만남보다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이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이 회담에서 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기업이 그래도 좀 차별을 좀 최소화될 것이다. 불이익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것이 48초 환담인가요? 이것으로 일단락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는 국정 없을 운영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에서 이제 해외 순방 쪽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옮겨 가셨는데 예. 해외 순방 성과를 이제 기대하느냐 이걸 또 물어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전망이 이제 조금 더 높게 나왔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국정 운영 부정 평가층 그리고 긍정 평가층별로 의견이 확실하게 확연하게 또 이제 갈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조사 기관은 코리아 리서치고 조사 기간이 19, 20, 21, 3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근데 이 조사를 좀 눈여겨보실 부분이 대통령의 순방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실시됐던 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네. 아직 대통령의 순방이 끝나지 않았지만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40%.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성과를 기대하는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네. 성과가 없을 것이다가 55%로 나타나서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보층도 들어가 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데 이 순방 효과를 평가받는데 중요한 중도층에서도 성과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 목소리가 또 반영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윤석열 대통령 또 준비해왔던 외교부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일 텐데 네. 그만큼 대통령의 순방에 국민들도 조사의 응답자들도 애당초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네. 19, 20, 21 해외 순방 중에 물어본 이제 결과고 순방 분위기가 이제 또 반영이 됐던 것 같은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크게 기대할 거는 없었던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국민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그 대정부 질문이 있었고 이제 곧 10월 4일부터 3주 동안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국회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론은 21대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조사된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국민의힘부터 짚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순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조사가 왜 중요하냐면 일종의 절대평가를 한 겁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하나를 가지고서 하나 정당을 놓고서 평가를 한 것이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정당 지지율을 그러면은 두 정당 또는 그 이상의 정당 선택지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은 국민의힘이 못마땅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물어보면 오히려 정말 절대 평가로 나옵니까? 제대로 된 정치 세력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자, 쭉 보더라도 8월 첫째 주부터 지지난해 2020년부터 실시된 조사인데 큰 개선된 게 없습니다. 자, 2022년 이번 조사에서 24%만이 긍정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율을 이야기할 때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35%, 40% 이야기 되는 경우가 조사 결과를 볼 수 있었지만 국민의힘만 놓고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잘한다가 24, 못한다가 70%나 돼요. 이게 이제 2년 전에는 국민의힘이 야당이었고 2년 후인 이번 그 9월 첫 주, 9월 4주째가 거의 이 부정 긍정이 거의 똑같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24%라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잘한다라는 응답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요. 그 이야기가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정당의 경쟁력의 현주소고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결과도 보겠습니다. 자, 국회에 169석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로 따져볼 때는 35, 40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 이번 결과를 보시면요. 자,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여당이었던 시절의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낮아진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 27, 잘 못하고 있다가 65로 나타났거든요. 그 이야기는 2020년 약 2년 전 조사에서는 집권 여당 총선 직후에 이 국회 집권 여당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좋았던 반면에 지금은 다수당이기는 하지만 불과 27%밖에 안 된다. 이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2년 후가 지난 여야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좀 그 접합 지역으로 지금 나타났는데 이게 부정적인 쪽으로 나타났다는 게 이 문제인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네 번째 이제 또 살펴볼 부분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제명 가능성까지 이제 거론이 되면서 향후 이제 이 전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가 높은 상황인데 이 전 대표가 과연 신당을 창당할 것인지 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느 정도 관심과 지지를 표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본 게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이 신당이 경쟁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요. 자,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나가게 돼서 창당을 할 경우에 지지할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지지한다가 35.9%, 지지하지 않는다가 56%입니다. 차이는 한 2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요 지지한다 거의 한 35.9, 36%. 요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 결과를 가만히 보시면요.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다, 지지하지 않다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고 또 중도층에서도 부분적으로는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 여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35.9% 내에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진보층도 있겠지만 중도층 일부 그리고 청년 세대, 신세대 보수층이 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그래프를 보시면 적극 지지할 것이다가 한 17.3%가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청년 2030 주로 이제 남자 또 신세대 보수층 또는 수도권의 중도층의 유입을 통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드는 신당의 경쟁력이 만만치는 않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될 경우에 유지될 경우에 적어도
비례투표에서 15에서 20% 가까이 득표하면 의석수를 10석 이상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국회에서 여야 양강 구도의 지형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이 이 제3정당으로서 적지 않은 국회의 영향력, 그리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나 또 더불어민주당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5.9% 신당 창당에 대한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다라는 말씀 오늘 마지막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뉴스엔 주간 리서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23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순방 최대 성과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미국에 이어서 현재 캐나다 순방을 이어가고 있죠. 5박 7일간의 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대통령 귀국 전인데도 요즘 언론과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는 관련 기사와 공방들을 보면 한 달은 된 듯한 분위기인데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취소와 정상회담 대신에 30분 약식 회담으로 진행된 한일 정상의 만남, 그리고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일정 변경으로 48초 환담에 그친 한미 정상의 만남에 이어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까지 순방 초부터 시작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새로운 논란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파장이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긍정적인 성과는 없는 걸까요?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의 첫 순방 외교를 당시 야권과는 달리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오늘 윤 대통령의 두 번째 순방 외교를 총평하면서 최대 성과를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캐나다는 성공할 거예요. 영국과 미국 총체적으로 실패한 외교다. 단 하나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큰 성과가 있었죠.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김건희 여사가 무사고, 사고를 내지 않은 게 가장 큰 소득이고 나머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완전 실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순방 외교의 큰 성과로 김건희 여사의 무사고를 꼽은 박 전 원장. 사실 윤 대통령의 외교가 실패했다는데 더 큰 방점이 있긴 하지만 이런저런 논란이 계속되는 윤 대통령에 비해서 김건희 여사가 상대적으로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순방 당시에 불거졌던 고가의 장신구 논란 때문인지 이번 순방에서 특별한 장신구나 보석 대신에 이렇게 태극기 배지만 달고 있는 모습이고요. 단독 일정도 없이 윤 대통령과 동행 일정에만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새로운 싹을 틔우고 바이든 미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등 여러 성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정쟁을 위해서 순방 성과를 깎아내리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방국인 캐나다에선 경제 외교에 집중한다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내일 새벽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까지 모든 순방 일정이 끝나고 귀국길에 들고 오게 될 윤 대통령의 최종 순방 성과 보따리엔 과연 어떤 게 담겨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 회고록에 담긴 인물평입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상임고문이자 친노, 친문 좌장으로 일컬어지는 인물이죠. 이해찬 전 대표가 지난 21일 자신의 정치 인생을 담은 회고록을 발간했습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과의 대담 형식으로 이뤄진 이번 회고록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 서울대 학생운동 시절은 물론이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체득한 정치 일화와 격동기, 한국 정치사를 폭넓게 담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정치권 주요 인사에 대한 이 전 대표의 인물평이 담겨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부터 볼까요? 이 전 대표는 자신이 국무총리를 하면서 함께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란 평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정 철학 자체가 없었다는 비판적인 평가를 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정책은 좀 약한 측면이 있었지만 진정성은 확실했다는 인물평을 내놨습니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현역에서 활동 중인 정치인에 대한 평가인데요.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문정부의 대표적인 인사 실패 사례라고 꼽았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지난 20대 대선을 회고하면서 너무 아까운 후보, 굉장히 좋은 후보였다 이렇게 높게 평가를 했고요. 또 기득권 카르텔을 지난 대선 패배 원인으로 진단한 이 전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기득권 카르텔의 중심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직접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지금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 진짜 이권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다라고 저는 지난 20여 년간 부패 정치인이나 비리 재벌 그리고 투기 자본, 깡패들과 손잡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일관되게 국민 편에서 맞서 싸워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다. 한동훈 장관은 운동권 출신인 이해찬 전 대표를 저격하면서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개인적 감정을 최대한 절제했다고 밝힌 이해찬 전 대표의 회고록.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인물들을 완전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순 없었을 겁니다. 민주당 원로 정치인이 내놓은 정치 인물평에 과연 독자들의 공감도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해외 순방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캐나다 총리와 회담을 끝으로 이제 귀국길에 오르게 될 텐데요. 순방 내내 이런저런 논란이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정작 다자 외교 중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부각이 좀 안 된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아직 일정이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취임 후 두 번째 순방 외교였던 이번 방문, 순방 외교에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걸 가장 크게 이제 꼽을 수 있는지 성과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문 대변인부터 말씀하실까요? 우선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번에 미국과의 어떤 이 인플레이션 관련 법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이제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것이, 그 물꼬를 텄다는 것이 역시 하나의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지난 정부에 좀 경색됐었던 일본과의 관계 또한 이번에 징용 문제라든지 이런 해결되지 않은 한일 간의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시작점을 열었다. 이것이 저는 어떤 이번의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남과 어떤 외교의 그 물꼬를 트려고 했던 그 시도의 의미가 있었다. 네, 말씀을 하셨네요. 그 외교 성과라고 하는 게 즉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더라도 이번 순방에는 성과가 거의 없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면 영국 조문을 갔는데 사실 제대로 조문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영국 입장에서 워낙 많은 분들이 오니까 그걸 못 챙겨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을 그 제 시간대 갔던 정상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정상이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하겠다고 했지만 48초 만났어요. 물론 물밑 작업을 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인플레 감축법 관련해서는 물밑에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사실 사전에 했어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일본이나 캐나다는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는 그렇지 못했고 그걸 만회했는가라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회담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한일 관련해서 물론 만난 것 자체는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전 정부가 왜 만나지 않았는가를 살펴보면 사실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일본이 되게 강경하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부분, 또 하나는 강제징용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965년도에 청구권 협상을 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 국면이 안 좋아졌고 그리고 일본에서 되려 경제 제재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뭐가 좋게 풀리면서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찾아가서 어떻게든 만나는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되려 더 우위에 선 채로 협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비하했던 발언 말고도
사실은 저는 성과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어떤 이런 회담의 아직 성과가 충분하지 못하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일 간의 이번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본 측에서 어떤 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와 같은 본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피하고 싶은 주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만남이나 이런 데서 우리 정부에게 조금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어떤 그런 것을 감수하고 찾아가서 만난 것은 오히려 칭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로 준비가 돼 있던 질문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일단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우리 정부 측이 이렇게 일본 측으로 찾아갔다라는 게 이렇게 언론에 소개가 됐고 일본 측은 뭐 만날 이유가 없었는데 우리 정부 측이 좀 강력하게 만나자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 같은 경우에는 약식 정상회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일본 측에서는 간담회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문 대변인께서 이야기하신 것부터 좀 이어보면, 그러니까 만나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우리는 만났다. 그것이 성과다라고 하는데 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지 않았던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측에서 주장했던 걸 한국이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만남의 성과는 일본 측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걸 양보시켰어야 됐죠. 근데 뭘 양보시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만나준 거고 그것도 되려 밖으로 발표되는 것도 우리는 계속 회담이라고 주장하고 거기서는 간담회라고 격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려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하나 버리고 온 격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주장을 전 국립외교원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성과라고 한다면 문재인과 다르다는 게 어떻게 성과겠어요. 문재인과 달리 문제를 풀어야 성과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문제를 이제 푸는 것은 이제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비판의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하는 게 이번에 이제 나가기 전에 뭐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 뭐 용산에서 메시지가 나간 게 있는데 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메시지 팀이 실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그 한미의 그 만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48초 동안 이어졌던 한미 정상 이제 환담. 그렇기 때문에 이 환담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회담은 불발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짧은 만남 동안 윤 대통령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발표문에서 이제 요 내용이 이제 빠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일 간의 만남도 그렇고 한미 간 정상들의 만남에 너무 우리 측에서 집착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런 외교라는 것은 뭐 정상들이 만난 시간이 물론 뭐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다면 좋지만 뭐 길고 짧고가 어떤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어질 실무진 협상에서 기대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나 이런 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입장 또한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쉽지 않았던 과제였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결과를 뭐 이렇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차분히 지켜봐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지금 성과 내기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있는 그러니까 법으로 결정한 것에 의해서 지금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게는 보조금을 못 주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한국에는 되게 치명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대통령을 설득한다 하더라도 의회가 설득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러면 그에 맞춰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은 없었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하겠다고 큰 소리치고 출발했는데 사실은 원래 초대받지도 않았던 행사에 마지막에 끼어들어가서 거기 서서 48초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물밑에서 무언가가 있었다고 했지만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그게 물밑에서 그냥 이야기된다고 해서 풀릴 문제거나 혹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 번 이야기한다고 풀릴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란했는데 그것에 비해 또 못하니까 더 성과가 없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러면 차라리 충분히 이 어려움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태도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전 이제 그 주간 리서치 코너에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 그 순방 기간 동안에 19일에서 22일까지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저희가 이제 해석하는 그 코너에서 어쨌든 여론조사가 순방 전보다 나빠진 게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초는 이번에 그 대통령의 막말 논란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그런 여론조사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올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좀 부정적으로 이번 그 순방에 대한 평가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외교 라인에 전방위적인 좀 그 개편 또 책임론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지금 청와대에서 이제 홍보수석께서 이제 어떤 공식 입장을 내놓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인 제가 뭐 다른 의견을 더하는 건 적절치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실제로 어떤 청와대 측에서 아니 이제 용산 측에서 이야기한 것이 맞다라고 해도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같이 이 의회를 하고 있는 야당에게 이제 좀 또 이야기를 한 게 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민주당의 협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잡음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정조사는 이제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또 이제 외교 순방 중에 나왔기 네,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 이제 국정조사에 또 이 이야기도 같이 네.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출발하시기 전에 정부 윤석열 대통령께서 출발하시기 전에 한미 한일 정상회담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거의 지켜지지 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랬을까? 이런 걸 조금 따져 묻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한미 스와프가 어떻게 이야기됐는지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인플레 감축법 같은 경우는 그 이재정 의원에 의하면 미 국무부의 경우에는 한국이 이것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지조차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한국의 상황과 그리고 미국의 상황을 연결시키는 어떤 통로가 완전히 마비돼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되었고 그로 인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뭔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제서 움직였던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건 되게 큰 문제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외교 라인들에 대한 어떤 경질이나 아니면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한미 정상 간의 환담이 끝나고 나오면서 불거졌던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그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은혜 홍보수석이 약 10시간 만에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 비속어가 미 의회를 향한 게 아니라 그 우리 야당 민주당을 언급한 것이었고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논란이 거세지는 분위기인데 보니까 그 노이즈 제거 영상도 올라와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네. 아니 오늘 그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 왜냐면 저도 이렇게 네. 말을 해야 되고 그쵸. 제가 듣는 게 정말인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되니까 네. 근데 저는 바랑 날이랑 좀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충분히 바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좀 애매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어도 네. 이렇게 날리면이라고 추측하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저는 사람의 어떤 말 습관이라든지 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날 수 있고 그 과정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과를 하면 됐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갑자기 홍보수석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은 그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전체를 난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열몇 번을 들었으니까 다른 국민들도 내가 들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명을 하면서 이 문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해명을 하는 과정에 미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땡땡 놈들이라고 말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걸 지칭했던 건 한국의 입법부 구성원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적절합니까? 아니 행정부의 수장이 입법부의 구성원들을 비속어를 써서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김은혜 홍보수석이 대통령을 위한다고 한 일일까 싶을 만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준비되지 않는 대통령실의 총체적인 어떤 부실을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해명이 좀 늦어졌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해명을 이렇게 했었죠. 이 영상이 조작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기자단 입장에서 너무 황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MBC 보도가 나왔다는 이유로 이게 뭔가 편파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풀 기자단, 소위 공동 기자단이 꾸려져서 찍었던 영상이고 생중계로 나갔던 영상입니다. 근데 그걸 뻔히 알만한 대통령실에서 그게 조작됐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골머리를 쌌겠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15시간 만에 나온 것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고
미국의 국회가 아니고 한국의 국회를 욕한 거였다. 이렇게 인지한 거죠. 그러니까 그 15시간 만에 나온 것 역시도 엉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문성호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우선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이 나온 이상 뭐 제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이 맞다라고 해도 얘기하신 바와 같이 어떤 협치를 요구해야 되는 의회에게 또 어떻게 보면은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물론 뭐 없는 데서야 뭐 나라님 욕도 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이런 목소리, 이런 사담으로서 끝나지 않고 어떤 국민들께 알려졌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유감을 표명해 주셨으면 저도 좀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다행히도 이제 정호영 원내대표께서 또 여기 유감을 표현해 주시고 그래서 조금 이건 말 그대로 실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대응이 부족했더라도 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그렇습니다. 실수였으니까 이제 조금 더 실제로 지금 어떤 외교 순방에서 나와야 될 수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이 하나에 잡아먹혀서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저는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주당에서 조금 좋게 봐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한 언론의 특파원이 이제 취재한 걸 이야기해 주시던데, 그러니까 사실 이것 자체로 어떻게 외교 관계가 뭔가 이렇게 흐트러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미 의회에 있는 보좌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알고 있냐? 우리 의회에서 인플레 감축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너희 그거 알면서 한 거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진 않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라는 평가가 누적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외교 라인 입장에서는 부담이죠. 왜냐하면 뭔가 진정성 있게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 의회를 존중하지도 않는데 굳이 그를 위해 안 그래도 바쁠 텐데 그를 위해 움직여줄 이유가 더 있을까요? 그러니까 되려 저는 많은 국익을 실추시킨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국민에게도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익 얘기가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이런 입장을 또 보였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사적 발언을 언론이나 야당이 부각시키는 건 국익 자해 행위라면서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부분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떤 뭐 문제를 덮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조금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지나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될 때도 있고요. 근데 이번의 경우 무엇을 위해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단지 이것을 숨기면 우리가 정말로 얻을 게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되려 언론은 언론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야당은 야당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차라리 국민들로 하여금 뭔가 시스템적으로 견제라도 되네라고 하나 안심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발언이 나왔을 때 정미경 전 최고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언론에서 이렇게 하면 국익이 실추된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입을 다물고 있었어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되려 잘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을 더 크게 키우고 있는 건 지금 국민의힘과 그리고 거기에 홍보수석으로 있는 김은혜 수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실제로 어떤 이런 논란을 만드는 게 국익에 해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국익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언론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뭐 신경을 써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말로 들리지만 조금만 잘못하면 이것이 일종의 언론을 억압하는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 국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언론이나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론과 정부의 행동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건데 이런 발언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것이 과거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부를 가리지 않고 뭐 국격이 떨어지니까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목소리를 내지 않아야 된다. 어떤 민주당 정부나 저희 정부 가리지 않고 사실 이제는 이런 담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귀국 후에도 기다리고 있는 현안들이 이제 적지 않은 상황인데 그 중에 이제 대통령실 예산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뜨겁게 나올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됐던 영빈관 신축 추진은 이제 대통령의 지시로 이제 취소가 됐지만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 요구액이 전년 대비 270억 원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이 절반 넘게 삭감이 됐는데 청년 정치인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똑같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영빈관 관련 내용도 그렇고 실제 270억이라는 예산이 마치 이제 필요 없는 예산이었는데 뭐 용산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시지만
실제 청와대를 그대로 사용했더라도 어떤 노후된 시설이나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들어갔을 예산입니다. 네. 근데 다만 이런 국민이나 민주당 측에서 비판을 하는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대선 과정이나 언론에게 기존의 400 몇십억대, 400억 후반대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걸 너무 강조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너희 예전에는 이 예산 안에 해결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또 뭐야 하고 충분히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그냥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국민들이 조금 지지를 철회하신다고 해도 정말 필요한 일이라면 뚝심 있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 순간에 조금 국민들에게 그런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안 좋은 시선을 받기 싫으셔서 이야기를 조금 감해서 하셨다가 나중에 그렇지 않고 이런 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우려가 됩니다. 네, 문 대변인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게 약속한 게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뒤집히니까 더 그 어떤 중도층이나 혹은 아니면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조차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마음을 돌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석 때 살짝 국정 지지율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다시 떨어졌는데 그 이유 중에 큰 부분이 영빈관 관련해서 사실은 그것을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설명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야당 의원이 찾아내가지고 이 영빈관 신축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됐던 거고 그 금액이 870억 정도나 되니까 또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청년 관련한 예산도 이제 새로운 정부가 서게 되면 당연히 예산을 조정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그 정책도 사실은 되게 축소돼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나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내일 채무 공제 관련해서도 예산을 절반 정도로 줄이셨어요. 근데 내일 채무 공제라고 하는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3년 이상 혹은 아니면 5년 이상 일하면 그래도 꽤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중소기업에 간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게 올해는 7만 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만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말했던 청년과의 동행 이런 거였을까? 그런 의문점은 당연히 들고 좀 지적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그래도 조금 보완 설명을 하자면 이런 실제로 깎인 예산이나 뭐 아까 얘기했던 청와대 예산이나 사실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그렇게까지 무리한 예산들은 아닙니다. 어떤 뭔가 잘못되거나 집행이 갑작스럽게 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런 것을 처음부터 제대로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항상 설명이 나중에 되니까 국민들께서 항상 오해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측의 큰 책임이고 다만 이제 실제로 만약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았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비판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게 잘못된 예산은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청년이 이제 많이 어려운 그런 이제 시절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또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이 대통령실의 예산이 이제 늘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또 삭감이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청년 맛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윤 대통령 순방 외교 쟁점과 그리고 정치권 파장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권지용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맑고 깨끗하겠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에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